저는 전라남도에서 고흥 녹동에서 소록도 있잖아요. 거기서 30분 배 타고 가는 조그마한 낙도 같은 섬이에요. 가구는 한 30가구 살아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었죠. 거기서 태어나서 참 힘들게 거기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아빠는 떠돌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살고 엄마는 저의 우리 가족 소개를 안 했네요. 딸 너희에다가 아들이 둘이에요. 저는 셋째 딸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는 그렇게 세상을 밖에 나가서 육지에다가 돌아다니시고 엄마하고 이제 저희 6남매를 키운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이 바닷가에, 거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물질을 하면서 저희들 6남매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국민학교 9살 때 들어갈 때부터 제가 밥을 해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엄마가 이제 밭을 가고 일하러 가면은 제가 일어나서 밥을 해서 먹고 동생들 학교로 보내고 좀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거기서부터 참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제 엄마는 그렇게 이제 육지에 나와서 그 물건을 팔며 저희들을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며, 저는 이제 거기서 아빠 없이 엄마 밑에서 유경재가 사랑할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놀랬죠.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육지로 이제 이사를 나왔었어요. 동생들을 6남매를 데리고 나온 우리 엄마는 이제 육지로 이제 나왔는데, 시골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집안 당숙집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 가면서 그 집에서 살으라고 농사 지면서 이제 엄마하고 저희들하고 사는데, 이제 아들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학교를 그만 다니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기회인지 저는 잘 몰라요.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거기서부터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논 밭을, 그 소 한 마리가 이제 옛날 같으면 품맛이를 했어요. 너 소가 가면 당수거러니 당신네 논을 갈고 밭 갈고 우리 소를 데려다가, 그러면은 그 소를 갖다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논 밭을 갈아줘요. 당숙 어르신이. 아버지는 이제 술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많이 이제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 14살 때 서울에서 내려오는 애숙모가 이제 여기서 살면 힘든 게 이제 우리 엄마한테 두시미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서울로. 그래갖고 저는 거기서 이제 서울로 떠났어요. 서울로 가갖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고향 생각이 나서 울기도 많이 울고, 거기서 이제 있는데 숙모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정말 배가 고팠었어요. 그런데 애숙모가 밥을 해놓으면 몰래 가서 훔쳐 먹고, 그러다가 안 된 게 이제 애숙모가 이렇게 어디 식당 승모사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승모사를 갔어요. 거기서 몇 개월 살다 매일 울기만 울고 있은 게 그 주인이 안 되겠다고 데려가라고 그래갖고 다시 나왔었어요. 숙모네 집을 왔는데 이제 사촌 언니가 이제 경기도 성남에서 술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아기를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봐주면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봐주고 있는데 언니가 어느 가발 공장으로 들어가서 좀 다녀봐라 그러더라고요. 가발 공장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 체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승모사를 대방동 거기로 승모사를 갔어요. 한 몇 개월 다니다가 도저히 거기에 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시흥동으로 또 왔어요. 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낳다가 배가 만신장을 불렀더라고요. 그때 무슨 병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오두막집에서 그 남편하고 애들 서희하고 저하고 거기한테 너무 그 부인을 붙들고 제가 소대면을 가른 거예요. 그때만 해도 15살쯤 됐었어요. 도저히 혼자 힘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그 친정 큰집 오빠가 서울로 이사로 왔어요. 근데 이사로 왔는데 조카들하고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눈칫밥을 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조카하고 같이 공장을 들어갔어요. 그때 남자 바지 재단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1년 넘게 다니면서 정말 거기서는 제가 거기서부터 좀 교회도 다녔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내려왔는데 너무 제가 막 오빠하고 언니하고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고 밥값은 내지 않고 라고 댕긴다고 뭐라 하길래 다시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18살을 좀 됐었어요. 다시 승모사를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그 19살쯤 돼서 주민등록증을 하라고 고향에 내려가서 주민등록증 하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서울 생활을 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엄마 보고 엄마 나 다시는 나 서울 안 갈 거야. 서울을 하면 질려서 안 갈 거죠. 제가 한 5년을 서울 생활을 하다 본 게 너무 힘들어서 지쳤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서울을 안 가려는 게 나 엄마하고 같이 집에서 미역 공장에 다니면서 저 생활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래. 그랬더니 너가 여기서 나하고 미역 공장에 다닐래? 그랬더니 그래 엄마 나 이 미역 공장에 다닐래요. 그랬더니 그때는 미역줄기 공장으로 갔는데 엄마나 저나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 칼로 이렇게 찢은데 저는 이제 엄마하고 둘이서 막 입으로 막 찢어서 그 키로수로 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막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입술이가 막 하얘 간물이 막 해갖고 있으면 하얘.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러다가 너 그러지 말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5년 동안 있다가 온 게 한 얼굴도 뽀얀하고 몸도 지금 이승체예요. 그때만 해도 59kg 정도 나가서 지금 몸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얼굴도 뽀얀하지 사람들마다 부잣집 만면이라고 맨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 친구분이 중신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서은을 보라고 그런 중에 제가 이제 고향에 이제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서 이제 한번 우선 얘기를 할게.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추석 무렵에 고향을 들어가려고 한번 이제 조카들하고 큰엄마가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엄마 보러 인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둣가에서 어떤 남자가 키가 조그마한 아저씨가 지금 사는 남편이 이렇게 섰는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아우 저런 남자를 누가 어떤 여자하고 살까? 어떤 여자하고 저런 남자하고 살까? 그랬더니 저녁에 선을 딱 고향에 갔다가 섬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선을 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 보러 갔더니 그 남자네. 내가 저 남자하고 어떻게 살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남자가 딱 앞에 앉았네. 그래서 엄마 왜 저 남자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선을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 집 신랑이 저를 11번째 여자였어요. 선을 그렇게 보라 댕기겠어요. 시부모가 마음에 들면 남자가 마음에 안 들고 남자가 마음에 들면 시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제 보다 이제 시아버지 될 분이 그때는 천시 씨가 계셔갖고 천시 씨가 있어갖고 걸음발을 못해요. 우리 친정 옆에서 같이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통을 갖다 놓고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서 그때는 물통으로 제가 이고 댕겼거든요. 시골에서는. 지금은 수돗물이 있었지만 시아버지 될 분이 한 이틀 동안 저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러는가 봐요. 저 아가씨 같으면 괜찮겠다. 몸도 괜찮고 저만 하면 됐다. 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라.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갔었어요. 며칠 만에 들어갔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신우네 집에서 우리 아저씨 누나 집인데 작은 방에서 사는데 시아버지 방으로 해서 거쳐서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 방으로. 그래서 왜 그 집이 없이 이렇게 누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는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가는 길을 3일 만에 안 살라고 나왔었어요. 왜 안 나왔냐면 19에 거기를 갔는데 도시락이란 것을 몰랐어요. 신랑이 그때만 해도 뭐랄까 경매인이었어요. 생선, 멸치, 미역 그런 경매인이기 때문에
우리 친정 엄마가 그 남자면 직업도 괜찮고 한번 그 남자가 너 굶기기를 안 끄다 한번 가 살아라. 그리고 막 애원을 하고 또 중매인도 그러고 막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갔더니 너무나 황당하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라 그래서 도시락을 싸줬는데 도시락을 어떻게 쌀지를 모르고 밥 옆에다가 김치, 멸치, 볶음을 싸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것이 도시락이냐 이건 개밥이라고 막 뭐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뒷줄로 나왔어요. 그 어린 마음에 저도 조금 미신이 있다고 점쟁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한단 말이 아가씨는 이 남자 아니면 나쁜 길로 빠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길이 뭐 있냐고 그랬더니 술집 때 그런 데로 빠져나갈 거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다 거쳐가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를 그 근방에 점쟁이란 집에는 다 찾아다니면서 궁합을 봤나 봐요. 그래서 궁합을 봤는데 궁합에 진짜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다시 들어가라고 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활을 하고 살다가 우리 집 아저씨가 기가 얇아가지고 이제 매양이 어느 간척지로 가서 살으라고 집 한 가구, 두 가구가 있는데 간척집으로 들어가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척지로 이제 거기로 들어갔죠. 갔더니 뭐 집도 두 가구이지, 3미터지, 무서운 골짜기예요. 그래서도 앞에나 번화번지 논이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 너는 진짜 앞을 쳐다보면 논이고, 뒤를 쳐다보면 산이고, 이게 반길을 못 다녀요. 무서워서. 그러면은 거기서 살면서 이제 처음에 갔는데, 이제 뭐 논이 우리 앞으로 한 필지 뭐 신우 남편이 두 필지 그 농사를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좋은 직업 다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지금 거기가 옛날에 있었으면 집 한 채라도 조합원들을 줬거든요. 우리 막 나오고 조합원들이 집 한 채서 주고 했는데 나하고 이제 거기 와서 사는데. 정말 이제 거기서부터는 더 힘든 고난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거기서는 물이 없어 물만 하늘을 쳐다보고 농사 지는 곳인데 정말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가 오면은 그 큰 또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수기 옛날에는 양수기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양수기를 가지고 밤새도록 제가 물을 품어대요. 신랑을 그때만 해도 겨울로 가지고 늦게까지 제가 밤이면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왜 그렇게 없느냐면은 신랑이 해야 되는데 신랑이 거기 들어와서 농사를 지면서 배를 타러 나가고 한 달 만에 한 번씩을 저한테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때는 신혼부부였거든요. 애기도 없을 때. 그러면은 이제 혼자서 양수기로 물을 품고 비 안 오면은 그 모가 다 썩어버려요. 내란져버려요. 그 논이 하얘요. 그런데 너무나 거기서 이제 있는데 이제 뭘 먹고 살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리도 50마리씩 막 해갖고 밤이면 겨울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농약을 안 하니까 겨울이들이 엄청 많아요. 겨울이를 한 바퀴 쓱 잡아다가 겨울이를 이제 먹여 살면은 그 50마리를 다 살래요. 그럼 장으로 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팔아요. 팔으면은 겨울이 먹고 키운 오리라면은 불티나게 나가요. 그러고 또 사와서 키우고 그런 생활을 사다가 이제 물이 안 오면은 이제 남편이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포항을 파요. 남편하고 저하고 포항을 막 보다 보면은 비가 어떻게 오면은 그것이 오므라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첫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큰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은 이제 배를 타러 나가버리고 저만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로 모시고 시아버지는 이제 천시시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신 분이고 이제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 담배 피우지 시어머니 담배 피우시지 그전에는 담배 때 지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피우고 앉아있으면 제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때 임신했을 때는 임신하면 나무를 해다가 불을 막 떼요. 그러면 진짜 그 근방에 산이랑 피가 나올 정도로 제가 그러다 뗐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 소나무도 막 끊어다가 불을 지펴서 그 나오면은 불이 이제 이렇게 제가 있어요. 그 하루에 딱 담아다가 시어머니 방에다 이렇게 앉아요. 저희 방에는 춥게 아무것도 혼자 있었기 때문에 불을 넣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그걸 저를 엄청 미안해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처대기 임신했을 때도 처음 나이가 어린 게 입둔단지를 또 몰랐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한단 말이 그때만 해도 꽁보리만 먹을 때요. 그러면 쌀만 가운데다 이렇게 올려주면 전현이 쌀밥은 다 제가 처먹고 토하고 앉았다고. 그리고 막 뭐라래요. 그래갖고 이제 입둔났고 고추가 그렇게 먹고 싶었었어요. 그러면 앞에 텃밭에 고추나무가 있어요. 그걸 못 따먹어요. 따먹었다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을 한 번씩 가면은 엄마 나 저 고추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한 바가지로 사다 주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그 고추를 다 먹었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처대기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거기서 낳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거기서 이제 큰아들을 내가 우리 아저씨 형님이지 아주머니지. 그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사는데 형님이 왜 형수네 있는데 형은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형수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형수가 이제 친정이 강원도인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큰형님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왜 감옥에 있냐고 그랬더니 근데 소대장을 때려가지고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자기의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집도 없이 매양이 그 돈을 갖다가 빼낸다고 돈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 우리 신랑 돈은 번을 갖다가 다 갖다 그 사람들 술을 먹이면서 뭐 천안 빼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주 절도 없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형이 나왔었어요.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저금을 내줬어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저금을 내주고 형님은 아주머니하고 도시에서 장사를 하라고 장사를 차려줬는데 이제 집에 살림이 없은 게 이제 임신을 얼마나 배가 불렀는데 이러면 항아리를 이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항아리를 이제 이고 그 눈보라처럼 12월 달에 12월 14일에 음력으로 큰아들이 생일이 태어난 날 그때 추운 날 이렇게 눈보라가 칠 때요. 항아리를 그럼 이고 한 3시간을 논뜯기를 걸어서 갔었어요. 갔더니 그러면 갖다 주고 밤에 이제 집이 오후에 이제 4시경쯤 돼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 엄마가 안 계셔갖고 동생하고 두 동생들이 있고 이제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얘기를 좀 잘라 먹었는데 남동생이 외술을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시골 교회에서 거기서 믿었거든요. 그래갖고 동생이 이제 여동생이 가서 큰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큰엄마는 그걸 알고 이제 친정엄마는 우리 고향이다 있잖아요. 거기로 장사로 가불고 오고 있는데 저 말이 전라남도 말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친정 엄마는 이제 안 계신 게 동생 보고 가서 큰엄마를 모시고 온나 언니가 좀 몸이 안 좋다고 해라는 게 큰엄마는 그걸 알고 다 준비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그때는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전부 났어요. 저는 사형제로 다 집에서 얘기를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너무나 이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큰엄마는 미역하고 물하고 막 가위하고 갖다 놓고 막 손으로 비르면 동생을 그걸 갖다가 바깥에다가 내놔요. 이런 거 안 해도 누나 얘기 잘 난다고. 이런 거 절대 가지 말고 또 큰엄마가 이 자식아 누나 죽는다고 갖다 놓으면 또 동생 갖다 놓고 맨날 한 새벽 4시쯤 돼서 나섰어요. 새벽 4시쯤 나가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친정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도저히 이제 그 집 들어가기 싫어. 싫은 게 이제는 애기를 낳아줬지 않냐고. 그렇고 시어머니가 신우는 옆집에 살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딸네 집으로 오셨어요. 거기서 오셨는데 며느리가 애기를 낳았는데 미허가 한 꼴려를 안 사준 거예요. 첫 애기를 낳았는데
그러면서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길래 엄마한테 딱 시켰어요. 엄마, 나는 얘기를 놔줬으니까 얘기만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엄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나도 소중한 자식이다. 내 소중한 자식이 그곳에 가서 고생한 걸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 없다고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엄마가 그 소리를 내 하는 소리를 그대로 갖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랑은 오지 않고 밤에 신우 남편하고 신우하고 왔어요. 신우 남편이 한단 말이 우리 엄마한테 한단 말이 말을 그렇게 했다고 쇳돈 바가지로 잘라버린다고 사돈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돌아가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이랑 몰랐는 집이었지만 지금 다 돌아가실 때 좋게 못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구정이 돌아왔어요. 구정이 돌아왔는데 저는 그때는 차를 못 타고 가고 세상에 그 전에 남편이 자전거 타고 짐바리를 하고 있어요. 뒤에 애기를 주워오고 뒤에 그 짐바리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한 3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가는데 방은 냉방이지 뭐 시어머니가 계셔도 따순 방 불 한번 집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냉방에다 애기를 놓고 밥을 시어머니 밥을 다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저러다가 안 되겠길래 너무 제가 간증이 길어진 것 같은데 참 그런 험난한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는 근데 예수 믿게 된 네, 가정과 또 고난을 통해서 있었던 얘기로 네. 축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와갖고 전라북도 익산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전라북도 익산을 이사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 믿기 동기는 저희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죠. 언제 한번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이제 남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절에 스님이 이제 남편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쓰러져 병원에 가 있을 때 절에 스님이 이제 무당을 데려다 놓고 구슬하고 다 했는데 살 수 없는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신우하고 금마 무슨 절에다가 저희 남편을 거기다 공을 들이는 사람 공을 들이면서 보름날이면 가서 공을 들이고 또 이름도 오택이 했었어요. 지금은 뭐냐면 형택이 왜냐면 땅에다가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절에 가서 공을 들이다 본 게 거기 나중에 이제 뭐랄까 시어머니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가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하고 신우하고 금마 절로 가서 이제 절에 스님한테 물어본 게 그 집에는 교회를 다 보내라고 교회를 보내야 아들을 살 수 있는 길이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우리 사촌 신우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와갖고 이제 교회를 가라고 해서 그때는 교회란 건 전혀 반대했었어요. 남동생이 이제 친정 남동생이 금방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동생이 그 말씀을 적어줬어요. 그래갖고 부족 붙인 데다가 동생의 부족을 띄고 거기다 다 붙여줬어요. 매일같이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때는 이렇게 컴퓨터 같은 없는 세상에 원대 타작을 해가지고 큰 액자를 해갖고 저희 집에 있으면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가문의 족보다고 항상 그걸 붙여놓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매일같이 진짜 남편 저도 술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갔다 오면은 정말 좋으면 막 저 가슴이 막 너무너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 병, 소주 한 병을 사갖고 와요. 와서 먹고 이제 남편이 나한테 욕을 하면은 막 이제 힘이 나게 막 싸움을 해요. 저하고 가면. 그래도 안 돼서 이제 나중에는 안 되길래 경찰도 신고도 해보고 절에도 해보고 술만 먹으면은 저한테 폭력을 해요. 칼이고 뭐이고 그러니까 술 먹었다면 칼을 다 감춰야 돼요. 폭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고를 했더니 정신과에도 신고했더니 경찰서를 신고를 해야 우리를 협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협조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힘들게 이제 매일같이 이제 하다가 나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꿈에 환상을 보고 거기를 화산 완주군 화산면을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말 저는 그 길을 고난길을 더 험하겠지만 저번에 간증했기 때문에 그 간증을 조금 줄이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제자반을 13기 제자반을 그 받는 것을 잠깐 저희 간증문 13반 제자반을 간증문을 좀 써왔어요. 이거 잘 못 가져왔네. 간증문을 제가 잘 못 갖고 왔는 것 같아요. 제가 13기 제자반 받을 때 정말 저는 정말 뭐랄까 애안교회에 온 지가 한 5년을 못 됐어요. 5년 못 됐는데 제자반을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저 자작으로 제자반을 시작했어요. 우리 구역장님 김현 집사님한테 지금 상의를 해서 좀 써달라 해서 들어갔었어요. 근데 저는 제자반을 받은 동기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도 나오고 싶고 저는 뭐랄까 성경 말씀을 저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좀 읽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암송을 처음에는 막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암송을 하라고 그래서 그 암송을 해서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잘 읽어요. 그래서 그 제자반을 이제 카톡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줄 알고 제가 카톡에다가 저는 나이가 많은데 아무것도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을랑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김연희 집사님이 카톡에서 내가 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봤더니 김연희 집사님이 더 나이가 먹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4기 제자반 1년 동안 이제 목사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것으로 통해서 저는 더 믿음이 가고 더 은혜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애안교회에서 처음에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는데 정말 내가 간증을 중간중간 다 잘라버리고서 한 거예요. 14기 그래갖고 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한지를 몰라요. 정말 왔는데 너무 즐겁고 재미지고 제주도도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추위탐을 엄청 많이 해요. 저는 추위탐도 많이 하고 허리도 안 좋고 그때는 갈 때는 이제 약을 먹고 갔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런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너무너무 방방 뛰고 댕겼어요. 막 진짜 할머니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하고 방방을 뛰면서 우리 이 여전도에다가 카테오스를 제가 올려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제가 안 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고 우리 함께 이렇게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좀 살아있는 교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저는 즐겁습니다. 지금은 요양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요양보사가 아니고 저는 조리사예요. 원래는 송충이와 설립만 먹으라고 저는 조리사만 했거든요. 근데 한동안은 저희 이제 목사님이 저 아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복지에서 했고 지금은 금마에서 지금 조리사로 열심히 어르신들한테 최선을 다해주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음식들을 정말 어르신들을 좋아하셔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한테 영광만 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만 간증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자반에서 이렇게 말씀이 유창하시지는 않지만 말씀하는 말씀이 굉장히 진실되시고 정말 남편한테 매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맞고 남편이 술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또 그리고 자궁경부암 그리고 또 이렇게 유방암으로 처리가 되고 지금 거의 회복되셨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네, 거의 회복되셨어요. 정말 딴 사람 같으면 완전히 뭐 그냥 절망 가운데 빠질 텐데. 근데 저는 우리 집사님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매일 새벽기도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출근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열심히 뛰시니까는 지금 남편도 거의 술 중독에서 술 끊었습니까 이제? 네네네. 아주 뭐 정말 대단히 훌륭한 아내요. 또 내 아들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극심한 남편한테 구타당하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그럴 때 아들들이 이게 믿음이 들어가서 엄마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가 뭐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밖에 아닌데 뭐 많이 뭐 가방끈도 짧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그런데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내 아들들이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또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거의 한 달 전에 저에게 김종성 집사님이라고 지금 중국 청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때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뵌 거가 우리 그 안수 집사 권사 선거하는 날 그때 뵈고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하고 아침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데 뭐 집사님이 절망적인 얘기밖에 안 하세요. 왜냐 사드 때문에 우리 집사님 밑에 직원들 한 500명 정도 북한에서 그 훈춘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와서 300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하고 또 중국에서 그 재소자 가운데서 좀 비교적 건전한 아이들 한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을 시켜가지고서 말하자면 물건을 수출했는데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이죠 우리 집사님한테 어떻게 저도 뭐 제가 그렇다고 시진핑하고 뭐 이렇게 연락이 닿습니까? 김정은하고 연락이 닿습니까? 이게 국가적이고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한테 아까 사실 이렇게 중국하고 카톡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늘 감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사님에게 드렸던 유일한 말씀은 그때 설교가 그거였어요.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라. 산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주어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아침에 가서 조반을 먹고 들어왔는데도 막 은혜실에 들어오셔가지고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고 저도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제 피택자 훈련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저한테 오늘 저녁 7시 18분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에게 격려 위로하기 위해서 그 찬양을 MP3를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찬양과 그동안 소홀했던 말씀 읽고 붙들고 매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생산 일부를 시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제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 앞에 그저 절망뿐인 제게 그날 그 예배는 제가 어린아이가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은혜 주셨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찬양을 들으며 근심과 염려가 소망과 믿음으로 바뀌고 드디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저를 살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 감사하군요. 이 정도 정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 날 있었던 우리 손승복 선교사님 그것을 갖다 이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냈어요. 유튜브는 거기가 잘 안 돼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우리 집사님은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대책 방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말씀을 깊이 파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우리 집사님 뭐라고 해요?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뭡니까? 좋은 만남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좋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